이런 더 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웠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카이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먼저 혹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는 있지만 또 여러분이 받으신 이 소책자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 외에도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저 책을 이제 방금 받아봤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고민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신학과 정치를 연결시키지 못했었다 하는 초기의 고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80 넘어서 쓰셨는데 초기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콘텐츠를 쭉 보니까 이게 이제 1900년도 초, 1890년도 전후로 정황을 담고 있다고. 그때 이제 자본론이 나왔거든요. 1860년경에 그 영국에서 이미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거에 관한 내용 혹시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아직 잘 못 봐가지고 그 고민이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에 관한 거는 국가 재정 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어떠셨는지 언뜻 지금 궁금해서 실마리를 좀 풀어줘서 마음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PPT에도 이제 칼 마르크스의 책이 한 권은 소개가 되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최대한 한번 잠깐 언급드리도록 보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저도 뭐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신학도 어쩌면 또 임경근 목사님 같이 번역해 주신 분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실 텐데 못 오셔서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지금 반응은 아브라함 카이퍼 사후에 아브라함 카이퍼 생전에는 네덜란드가 신화과 정책을 봉합해가지고 잘했겠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사후에는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모습을 보면 동성애가 아주 활성화가 돼 있고, 언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상과 대사도 자기 뒤에 서로 남자를 부부라고 하는 게 네덜란드 영상과 대사가 나왔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전에는 저렇게 해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후에는 이렇게 저거 하면 안 났거든요. 오히려 보면 적어도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서 보는 것은 좋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 책에 결론적으로 책은 성공하지 못할 책이 아닌가. 지금 네덜란드 모습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저 책을 따라갔을 때 우리도 어떤 리더가 사명을 하면 네덜란드처럼 오히려 반응후국가 책이 도입되기 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좀 문제스럽거든요. 네, 아주 정확한 또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카이퍼의 유산, 레거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카이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퍼가 살았던 시대는 소위 모더니즘이 지배적인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카이퍼 박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아마 또 좀 다르게 이 책을 쓰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들 포함해서 한번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순만 박사님의 스승이 그 강의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강의를 했었고 이승만 박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미스했는데 우리나라 어느 분이 처음에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이승만 박사님 이전에. 프린스턴 대학의 네, 그건 교수님, 알고 우리 있네요. 이승만 박사님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미국 스승. 그렇죠. 미국 교수님.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강의를 실제로 그 현장에서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수업을 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님이 있고 그 영향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러한 경영 이런 사상들이 같이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좀 들었는데 네. 좀 알고 싶어서. 예, 그런 역사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그 프린스턴에서 카이퍼 박사님이 행하신 켈비니즘 강의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지루 기자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거기서 이 양반이 다방면으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역사가 한 100여 년 지났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참여했던 것의 열매를 우리가 본받지만 열매가 무엇인지 실제 그리고 이제 개혁주의 계층에서 이렇게 사회 실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존 스토트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를 대표적으로 꼽혔는데 존 스토트하고의 차이점, 이윤적 차이점. 또 세 번째로서는요, 그 같은 시대 또 같은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박형준 박사의 스승이면서도 성경신학 저자였던 게랄드 스포츠. 그 다음에 성경신학 책에 보면 그 당시 19세기 제국주의라든가 이 6차 세계대전 때라든가 그걸 보면서 제국주의는 마귀의 앞잡이다. 이 정도까지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게랄드 스포츠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임페리얼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세 가지가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먼저 받고.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나 아니면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영상 담아셔서 지금 이번 책을 쓰시면서 느낀 점과 이 책이 어떻게 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쓰임받길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결론 부분이지만 혹시 먼저 네, 먼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찍으려고요. 네네. 예, 그러면 먼저 그 부분부터 먼저 해드릴까요? 네네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시면은 PPT를 좀 열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예, 이게 전체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은 제일 끝부분의 결론 부분을 먼저 요약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누르면 70번을 눌러야 되는데
혹시 그 뒤에서 제일 끝에 결론 부분 먼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뒤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시면 결론 부분 PPT 한 4-4개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빨리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냥 처음부터 진행해도 될까요? 네네. 하시기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또 질문도 주셔서 여기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제가 준비한 내용 11시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3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넘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결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의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귀한 믿음의 조상인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 시대에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사셨지만 19세기와 20세기에 또 다른 의미의 아브라함, 이것은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였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귀한 믿음의 선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정치학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온갖 학문이 다 들어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학 외에도 경제학, 그 다음에는 심지어 뭐 생물학, 지리학, 언어학, 신학, 세계관, 그의 평생에 공부했고 연구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제가 여름방학을 한 2번 정도 풀타임으로 이 책만 붙잡고 번역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또 내용이 나오면 제가 먼저 알아야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번역하고 연구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영적인 거장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글자가 깨어졌는데요. 아까 카이퍼의 유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네덜란드뿐만 아니고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네덜란드는 그 카이퍼가 창당했던 반혁명당이 가톨릭과 합쳐서 지금은 CDA, 이분들은 세데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민주연합, 뭐 그런 뜻인데, 이것이 발켄엔드 수상까지만 해도 최고 그 정당, 정권을 가지고 있던 정당인데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고요. 며칠 전에 네덜란드 총선했죠. 근데 그 총선에 지금 다수당인 그 Party of the Freedom, 이 정당은 사실은 제가 있을 때는 없던 정당입니다. 완전히 극우 정당이 이번에 정권을 잡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럽 의회가 있습니다. 브뤼셀에 가시면 유로피언 파르먼트가 있는데 거기 한 750명의 유럽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EPP입니다. 이게 유로피언 피플스 파티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기독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이고 크리스찬 트래디션을 계속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뿐만 아니고 유럽연합에도 아직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넘겨도 될까요? 그 다음 혹시
아니면 그게 끝이면은 그 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이 PPT를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 PPT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뒷부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국가 제가 논문 썼던 부분이고요. 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뭐 이것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원론 극복해야 된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sacred secular 이것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카이퍼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정당도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테그레이션 된 정당, 학문도 학문과 신학, 캘비니즘과 통합된 학문, 예술, 그 lectures on Calvinism에 보면은 그런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그런 의미로 그게 강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다른 학문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정당이나 정치 분야는 영향이 좀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이 단순히 하나의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과 앞으로 이 기독 정치, 기독 정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카이퍼 같은 그런 정강도 만들어지고, 카이퍼는 처음에 이 정당을 만들 때, 그게 네덜란드 최초의 정당인데 그냥 뭐 사람만 모아서 만든 게 아니라 먼저 그 정강, 즉 당의 정치적인 그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국민들을 결합해서 수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노력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 제가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카이퍼가 이 정당을 만든 이유가 그냥 수상이 되기 위해서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네덜란드에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전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 이후에 계몽주의 영향으로 공립학교는 정부에서 다 재정을 주면서 기독 사립학교는 전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기독학교에 보내면서 국가에 대한 세금은 다 내고 또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비를 내고 이중부담이죠. 카이퍼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왜 우리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설득이 되면서 1917년 이 네덜란드 정부가 카이퍼 이후에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헌법 23조. 그 법을 바꾸면서 네덜란드는 지금 100년 이상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정부가 100% 똑같이 지원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 기독학교를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당을 만듭니다. 그 앞에 후른 반 프린스터라는 분이 먼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제 카이퍼를 후계자로 삼아서 카이퍼가 본격적으로 그 정당 활동을 통해서 기독 학교 연합, 학부모 연합 이것을 모아서 이제 정치 세력화합니다. 그리고 카이퍼가 이제 일간지와 주간지의 사설을 쓰면서 소위 네덜란드의 서민들, 이 클라이넨 라이든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말인데요. 카이퍼는 일반 서민층에게 집중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개혁주의 성도들, 이런 분들이 카이퍼의 신문을 읽으면서 그 정당을 서포트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점점 그 정당이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수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이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수능을 이렇게 하루 만에 보는 나라가 없어요. 이 수많은 과목을 하루 만에 본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에는 고3 때 시험 칠 때 한 과목 하루에 한 과목밖에 안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니면 일주일, 독일은 3주 후에 다른 과목도 시험 치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종합 점수 50%,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시험 50% 해서 합산해서 그 평균 점수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공이 학원이 필요가 없어요. 사교육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립학교도 얼마든지 교육 잘 시키고, 세계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왜? 그런 나라들은 미래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정부가 한 아이당 투자하는 금액, 교육 재정, 한 아이당 투자하는 금액이 세계에서 아마 1등일 겁니다. 네덜란드는 지하 자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 파봐야 진흙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그저 북해에 가스가 조금 나는 거 외에는 네덜란드가 가진 자원은 휴먼 리소스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 그러니까 그 인적 자원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 아주 건강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언어에 능통하고 여러 나라 문화에 글로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상당한 창조력과 그런 재능을 갖고 또 자기에 맞는 그런 실제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뭐 자세한 내용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잘하는 것이 가정신앙 교육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세속화 부분도 있고요. 네덜란드에도 리버럴한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리버럴합니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극좌만 보시면 네덜란드는 소돔과 고모라죠, 쉽게 말하면. 근데 반대로 정말 경건한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아직도 제가 존경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 아빠 엄마가 저녁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식사한 후에 또 감사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그 신앙의 뿌리입니다. 가정의 교육, 가정신앙 교육.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교리문답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그것은 주로 그 교회와 교단이 세운 기독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이 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대 교육대학원에서도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시고 제가 네덜란드와 독일의 그 기독학교 연수를 가거든요. 많은 학교를 제가 다녀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이렇게 올해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네덜란드 교육 이거 하나만 잘 배워도 우리나라도 네덜란드 못지않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육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다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카이퍼를 연구하면서 그냥 한국 사회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쭉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처음에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면서 사진들은 그냥 바로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 카이퍼가 담고 있는 모든 사상은 저는 이 말씀에 요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헤르만 도이벨트라는 분이 그 기독교 철학을 발전시킬 때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다. 계획개정에는 그분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기원과 과정과 목적,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반절에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동대에서 주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학생들과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배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배경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배경이 이제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가 그 주요한 그 스피릿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프랑스 혁명은 모든 절대 권위를 부인합니다. 왕정, 절대 권위였죠. 왕권 신수설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세속적 인본주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룬 판 프린스트라는 분이 그 프랑스 혁명의 뿌리는 인본주의라는 것을 잘 드러냈고요. 그래서 카이퍼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특별히 정당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뭐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것이 19세기 말에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에 대항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바로 프룬 판 프린스트와 그를 이은 카이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퍼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또 다른 백그라운드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어쩌면 뉴에이지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강조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 원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한 사람이죠. 원래는 독일의 트리어 출신인데 이제 쾰른에서 그 뉴 라인 신문, 공산주의 신문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같이 만들고, 그 엥겔스는 부퍼탈 출신인데 함께 그 사람들이 런던까지 가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공산주의 운동이 유럽을 가장 위협하는 극좌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카이퍼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건 생물학적인 책이지만 나중에 헐버트 스펜서에 의해서 사회 진화론, 소셜 다윈이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소셜 다윈이즘이 헐버트 스펜서가 만든 것은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가진 자들의 권리를 사실은 옹호하는 거예요. 자연도태가 이제 다윈의 이야기라면, 이것은 그 다음에는 적자생존, 이게 바로 스펜서의 논리거든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얘들이 원래 인피리어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버리고,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면서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더 발전이 되면서 소위 겔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제닉스. 유제닉스라는 것은 이 사람 인종학을 가지고 우열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틀러가 결국은 아리안이 민족, 자기 독일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나치즘을 정당화시켜버렸죠. 그러한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서 카이퍼는 창조적인 세계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로 영적인 안티테제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인데요.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굵게 적은 것은 바로 이 모더니즘인데요. 그 당시에 이 모든 사상들을 아우르는 단어는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사이언스, 과학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기술 이것을 절대화해서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전개했던 사상들이고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만연했기 때문에 가장 영향이 컸기 때문에 카이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지도 교수였던 스콜턴 교수한테도 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목회하면서 완전히 보수주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카이퍼의 멘토가 되었던 브룬반 프린스턴인데요. 이분이 그 히욤인데 히욤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위키피디아에 보면 뭐 하일 라우메 이런 식으로 잘못 적어놨어요. 이게 그냥 네덜란드어를 잘 모르는 분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었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히욤은 영어의 윌리엄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윌리엄을 불어로 쓰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아시면 좋겠고 이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논문을 썼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카이퍼에 영향을 줬는가를 다 적어놨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스위스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서는 영어와 파란어를 배웠고 카이퍼가 어릴 때는 홈스쿨 했거든요. 어머니한테서는 불어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 벌써 어릴 때부터 한 4개 국어는 그냥 자유롭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나줌에 가서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태어난 마슬라스인데요.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기서 자라났고요. 그래서 얀 피터 발케넨 수상 재직 시절에 카이퍼 동상을 여기에 제막한 것을 지금도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슬라스고요. 그 다음에 라이든에서 대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트에서 처음 목회했고요. 그 다음에 우트렉트,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제 자유대학을 세우게 되고 헤이그에 가서 국회의원 수상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라이든에서 공부할 때는 신학과 문학을 공부했는데 신학 박사학위는 라틴어로 켈빈과 알라스코는 그 요한 알라스코라고 해서 폴란드에서 온 개혁신학자, 원래는 가톨릭이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그 교회관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카이퍼는 알라스코의 교회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이분이 정말 진정한 켈비니스트로 전향하게 된 3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경험했고 휴가 때 이 영문 소설을 읽었는데 이게 그의 교회관을 형성하는 어머니 같은, 여기도 우리 안아주심이 본당이잖아요. 어머니 교회 그 사상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지난 여름에 우리 베이스트 다녀오신 우리 분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만났던 비처 발투스 자매에 의해서 경건한 그 복음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사건이 되겠고요. 이게 베이스트 교회당입니다. 요번에 지난 여름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 이게 전시회 포스터였고요. 그 뒤에 있는 자매가 비처 발투스 자매가 되겠고 이건 설교 원고이고요. 이건 2번째로 우트렉트의 돔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3번째로는 암스테르담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관에 관해서는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0년 자유대학을 오픈하면서 여기 암스테르담 제일 중앙에 있는 담 광장의 왼쪽은 궁전이었고요. 오른쪽은 뉴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게 영역 주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왕도 있었고 국가가 모든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교육 영역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감이 기독 사립학교 교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여기에 어긋나는 거고요. 교육 영역에서 정부가 그렇게 막 임명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의 그 사학교육의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유대학을 여기서 처음 오픈했는데요. 원래 이게 스코틀랜드 선교회 그 건물을 렌트를 해가지고 교수님도 한 400분, 학생도 한 40명 정도로 시작을 한 학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암스테르담 남쪽에 있는 본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 건물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캠퍼스에
그것도 암스테르담의 맨하탄 같은 중요한 지역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영역 주권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저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레게라는 말도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역 주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영역 주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가 여기에 다 논문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 주권이 과연 지금 어떤 열매가 있는가 제가 이 논문에 많이 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저널리즘에 이분이 투신하게 된 이유도 정당 활동을 하고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는 이 SNS 같은 신문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계속해서 글을 썼고 그것이 나중에 일반인총론 3권, 프로레게 3권의 그 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의 정강, 바로 이 책이 처음 나왔던 정책 책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제일 먼저 크리스천 소셜 컨그레스를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카이퍼가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문인들을 연합했고 단합시켰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컨그레스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제가 쭉 다 적어 놓았습니다. 저기는 교육기관도 있고 방송기관도 있고 뭐 의료기관도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또 최근에는 또 다른 기관들이 노동 운동하는 기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펀드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파운데이션 여기 보면 밑에서 2번째는 크리스찬 언론 협회 재단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단체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컨그레스를 구성하고 있고 YMCA도 보이시죠? 페루스가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기독교회, 기독학교 연합체입니다. 여기는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것은 영어로는 버전이 없고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덜란드에 아직도 살아있는 크리스찬 프로페셔널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개혁을 했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 당시에 국가교회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카이퍼가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개혁 활동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합쳤습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사상을 신칼빈주의라고 부르고 신칼빈주의 사상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린스턴에서 강연했던 그 칼빈주의 그 강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캘비니즘을 라이프 시스템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종교, 여기는 개신교,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는 이슬람,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세속주의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정치, 여기 이제 자기가 어떻게 반혁명당을 통해서 기독교 정치와 신앙을 통합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학문과 신앙이 어떻게 통합되는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다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내 전공과 신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할 때 제일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챕터 4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칼빈주의가 뭐 성상을 다 제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는 예술에 관심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예술가들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켈빈 제어벨트라고 하는 토론토의 ICS 교수님이 이 분야에 카이퍼를 이은 분이고 네덜란드에도 또 한 분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와 미래 이렇게 그 6번인가요? 강의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영어로 책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카이퍼의 영향력이 가장 커졌고 이 책은 우리말로도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신학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논문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상 시절의 모습인데요. 수상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노조를 탄압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철도 노조인데요.
설득노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익을 해치는 스트라이크는 안 된다 해서 이런 그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럽이 거의 공산주의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은 더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러시아와의 갈등, 청일 전쟁, 심지어 베트남도 언급하고 있고요. 여순 간혹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여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이고 충실하는 거 다 언급하네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한국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요거 보이는 사건 이후가 1907년에 우리 고종 황제가 밀사 3분을 헤이그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는데 그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초청받은 국가였습니다. 제가 그때 네덜란드에 있었거든요. 그 이준 열사 평화박물관 처음 오픈할 때 제가 몇 가지 그 신문들을 번역을 해서 박물관에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그 초청장도 제가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이휘종 열사가 연설한 그 연설문도 제가 다 번역을 했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언론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는 자유의 신, 평화의 신, 정의의 신을 찾으러 이곳에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의 신, 평화의 신, 정의의 신을 찾을 수가 없다. 이휘종 열사는 프랑스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불어를 이창하게 하는 그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의 그 영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그 연설 문장이 명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만국평화회의보가 일보로 나왔는데 그 논조를 보면 우리 한국을 아주 우호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 때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헤이그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있었지만 카이퍼는 지금 그 당시에 격변하는 세계 정세, 곧 1차 대전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2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년의 모습이고요. 지중해를 여행하면서 온 이슬람 세계를 많이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에서 돌아가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기독교육을 활성화시킨 분이 바로 이분이었고요. 이분의 멘토. 그 다음에 카이퍼가 이어받아서 그 학교 운동, 소위 학교 투쟁이라고 합니다. 학교 투쟁을 80년 동안 했습니다. 80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한 것도 8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해방했지만 이분들은 80년 동안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했고 그 다음에 제2의 독립은 바로 이 학교 투쟁 80년 동안 국회에서 싸워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의 네덜란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카이퍼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이제 네덜란드 크리스찬 스쿨의 모습이에요. 이분들은 네덜란드 기독 학교는 항상 School with the Bible, School with the Bible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진 학교.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의 기독 학교의 특징입니다. 벨기에도 북쪽에는 몇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성숙하고 책임의식이 높고 정직하고 굉장히 그 훌륭한 인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동대에도 네덜란드에서 계속 교환 학생들이 오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는데 보면은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영어로 본문을 써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정책, 네덜란드 정부가 어떻게 그 교육에 투자하는가를 자세하게 적은 논문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계자들인데요. 카이퍼 다음에 헤르만 도이벨트와 폴렌 호베는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학문의 토대를 만든 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게 헤르만 도이벨트에 관한 논문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All of Life Redeemed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그 레가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빙크는 아까 언급했듯이 최고의 조직신학자, 카이퍼도 원래 조직신학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꼴레이는 카이퍼를 뒤를 이은 수상이었고요. 도예벨트는 기독교 철학, 기독교 학문의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카이퍼에 있을 때에도 이미 네덜란드는 이 4개의 기둥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이제 좀 흐려졌습니다만은 색깔별로 좀 다르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가장 리버럴한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게 한 4분의 1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것이 개신교 기둥입니다. 한 전 국민의 25%, 그 다음에 가톨릭, 그 다음에 약간 좌파, 소셜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들은 네덜란드가 각 사람들마다 각각의 정당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따로 되어 있고요. 라디오 방송도 따로 되어 있고요. 학교도 따로 되어 있고요. 노조도 따로 되어 있고, 각 세계관마다 각각의 그룹들이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어떤 다원주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철저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타락한 분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존하는 것이죠. 공존하면서도 국가 전체는 상당히 건전한 국가를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보신 분들은 암스테르담에 가서 뭐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만 보시고 뭐 동성애 그것만 보시면 네덜란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이고, 저같이 거기 오래 살면서 아주 좋은 신앙의 가정들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원래 이 책의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879년에 나왔던 정강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 이분이 쓰신 1권의 원칙들의 내용이 요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권 적용의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은 많은 것들이 새로 나온 거, 국가에 관해서는 새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적용 부분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가관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하나 썼기 때문에 여기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신학 기육이 들어가 있고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 세계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말을 처음 만든 분이 카이퍼가 되겠고요. 그때는 이분이 Lebens and Welt and Lebensbeschauing에 의해서 World and Life View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영어로 크리스천 월드뷰가 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되었고, 기독교 철학에 나오고, 이 법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의 법학자, 스위스의 법학자, 프랑스의 법학자, 막 이분은 워낙 외국어를 잘하니까 독일 사람 인용할 때는 독일어로 그냥 써버려요. 프랑스 사람 인용할 때는 불어로 그냥 써버리고, 마키아벨리 인용할 때는 이탈리아로 그냥 써버리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히브리어가 등장하고 갑자기 헬라어가 등장하고 갑자기 외국어들이 막 등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번역하기가 쉽지 않죠. 교회사가 등장하고, 교회사를 다 꿰뚫고 있어요. 뭐 교황파, 황제파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교리사, 도르트 신경이 많이 나오고, 정치학, 국제정치 말씀드렸죠. 지리학, 전 세계 지리학 중요한 지명들 다 꿰뚫고 있어요. 제가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경제학, 자본주의 시스템, 생물학, 그 다음에 언어학, 이런 다양한 학문을 섭렵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만큼 그냥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종합학문이고 또 경험과 통찰력이 동시에 묻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라는 명칭 쭉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국가의 탄생,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복종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카이퍼가 가장 통찰력 있게 지적한 것은 국가라는 것은 원래 창조에는 없었던 거다. 하나님이 원래 국가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가를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허용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카이포 외에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면 여기 붕대를 감잖아요. 기부스도 하잖아요. 그건 아프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바로 그런 외과적인 메디컬 본드와 같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인간의 죄가 막 케이오스를 만드니까. 그래서 입법, 행정, 그 다음에 사법을 세워서 경찰력을 주고 군대로 인간의 그런 욕심들과 탐욕들을 제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국가는 절대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국가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너무 절대시하는 국가 절대주의, 스테이티즘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영역 주권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아까 그 크리스천 소셜 컨그레스 말씀드렸고 존 스타트 목사님과의 차이점은 물론 존 스타트 목사님 매우 훌륭하시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책은 그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그 책을 주로 제가 텍스트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 훌륭한 신학자이시면서 복음주의 신학자이시면서 그 이슈들 그 책에도 보면은 뭐 동성애도 있고 이혼, 결혼, 뭐 네이버 그런 다양한 그 이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책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유사한 점도 있고 스타트 목사님은 나중에 나온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차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스 박사님께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셨는데 카이퍼는 제국주의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가 나중에 책에 보면은 식민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정책을 절대로 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요.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이제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다 제시하고 있고 심지어 이 카이퍼의 딸과 손녀들이 인도네시아의 간호사로 가서 선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 인도네시아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교도 세워줘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의 그 약점들, 제국주의의 잘못된 점들을 카이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점들도 책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역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많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분의 스케일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계속 감동을 받으면서 번역을 할 수가 있었고 그야말로 2번의 여름방학을 그냥 풀타임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책만 붙잡고 계속 작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요. 저도 네덜란드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언어와 기독교 철학과 뭐 여러 가지 배웠지만 제가 몰랐던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배워야 될 게 더 많구나.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카이퍼의 사상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쓰신 정말 귀한 종이다. 이분의 어떤 학문적인 통찰력뿐만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 시대를 꿰뚫어보는 안목,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갖춘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미 1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책을 번역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네덜란드도 사실은 세속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젊은이들이 자꾸 너무 신앙에 관심이 없다.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한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인 스큐만 교수님도 상원 의원이셨고요. 또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나 뵙고 왔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정말 교회와 젊은이들과 이런 잘 키워서 인재들을 키워서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동대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그런 인재들이 나오도록 이 시대에 한국에서도 카이토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감사합니다.